청취자님, 오늘 아침 식사로 혹시 갓 구워낸 신선한 달걀 프라이 드셨나요? 네, 아침 식탁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메뉴죠. 맞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그 포장지에 선명하게 적힌 국내산 마크를 보면 왠지 모르게 꽤 안심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 깊이 파헤쳐 볼 자료에 따르면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 달걀 자급률이 무려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96%면 정말 엄청난 수치네요. 네, 식탁에 오르는 달걀 100개 중에서 96개가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된다는 뜻이니까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급자족의 풍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의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그 숫자 이면에 있죠. 우리가 흔히 자급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직관적인 그 이미지랑 실제 현대 축산업이 굴러가는 구조 사이에는 굉장히 거대한 착시 현상이 존재하거든요. 착시 현상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자료가 일본의 축산업 구조 그리고 사료 의존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문 문서와 데이터 그래프들인데요. 이 겉으로 드러난 96%라는 화려한 달걀 자급률 이면에 과연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걸 완벽하게 해독해내는 것이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국산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소비하는 먹거리들이 사실은 전 세계 대륙을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물류 네트워크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점을 파헤쳐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21세기에 우리가 말하는 식량 안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다시 정의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짚어볼 부분, 바로 숫자의 역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제가 아까 일본의 달걀 자급률이 96%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대비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네, 어떤 데이터였죠? 달걀을 낳는 닭, 그리고 고기를 제공하는 소나 돼지가 먹는 사료. 그 사료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전체 사료 자급률은 단 25%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이 25%라는 숫자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문서에 명시된 핵심 데이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료의 양을 가소화 양분, 총량, 줄여서 TDN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약 2,500만 톤에 달합니다. TDN이라는 용어가 청취자님께 약간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축이 먹고 소화시켜서 실제로 몸에 흡수할 수 있는 진짜 영양분의 총량,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수분이나 그 소화 안 되는 껍질 같은 불순물은 싹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가축의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알짜배기 영양분만 딱 계산한 수치 말이죠. 아주 적절한 설명이네요. 영양학적인 실질 가치만을 따졌을 때 그게 연간 2,500만 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이 어마어마한 양의 사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두 가지요? 네, 소 같은 반추동물이 주로 씹어먹는 풀이나 건초 같은 것을 조사료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조사료의 국산 비율은 76%로 꽤 높습니다. 오, 76%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체 사료 수요의 80%라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핵심, 바로 농후 사료에 있습니다. 아, 농후사료요. 농후사료라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풀이 아니라 에너지나 단백질이 아주 고도로 농축된 사료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근육을 빵빵하게 키우는 보디빌더들이 닭가슴살 쉐이크나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챙겨 먹는 것처럼 현대 축산업에서 가축들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달걀이나 우유를 효율적으로 쭉쭉 뽑아내게 만드는 핵심 부스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실제로 현대 가축들의 품종 자체가 그런 고농축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제 기능을 하도록 철저하게 개량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농후 사료의 수입 의존도가 무려 87%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와, 87%요? 네, 전체 사료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밥줄을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기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사료 자급률이 76%로 아무리 높아봤자 전체 사료 자급률은 25%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청취자님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싹 그리실 수 있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쿄나 홋카이도에 최첨단 설비를 갖춘 거대한 공장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네, 공장 좋네요.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 그러니까 닭이나 소, 돼지들은 전부 일본 국내에 딱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최종 제품인 달걀과 고기에는 아주 당당하게 메이드 인 재팬 도장이 쾅 찍힙니다. 그렇죠. 국내산 마크가 붙죠. 그런데 정작 그 거대한 기계들을 밤낮으로 쉼없이 팽팽 돌리는 핵심 연료의 4분의 3 이상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쭉쭉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만약 그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누군가 조금이라도 잠가버리거나 중간에 파이프가 3개라도 하면 공장 전체가 그냥 올스톱되는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인 거죠. 기계만 자국 영토에 있을 뿐 동력의 원천은 철저히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이 87%에 달하는 수입 연료들이 정확히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그 실물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2020년 기준 일본의 사료 곡물 수입 총량을 보면요. 약 1313만 7천 톤입니다. 1,300만 톤이 넘는 곡물이라니 이게 톤 단위로만 들으면 그 부피가 쉽게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대형 화물선 수백 척이 정말 쉴 새 없이 태평양을 건너야만 실어 나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일 텐데 대체 이 많은 곡물들의 정체는 뭔가요? 이 수입 물량의 압도적인 1위는 단연 옥수수입니다. 전체 수입 곡물의 87.8%를 차지하죠. 거의 90% 가까이가 옥수수네요. 네, 그 뒤를 이어서 보리가 7.3%, 밀이 2.6%, 수수가 1.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엄청난 곡물들이 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권력 지형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권력 지형도요? 네, 1위는 62.1%를 차지한 미국이고요. 2위는 26.3%를 기록한 브라질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만 전체 수입량의 거의 90% 가까이를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거죠. 와, 광활한 미국 중서부의 콘벨트나 브라질의 끝없는 평원에서 수확된 그 수천만 톤의 옥수수들이 거대한 파나막스급 화물선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오는 풍경에 막 눈앞에 그려지네요. 장관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물들이 일본의 항구에 도착하고 나서의 그 처리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나요? 이 수입 곡물들이 배에서 내려져서 트럭이나 기차에 실린 다음에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개별 농장들로 배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에서 내린 옥수수들은 곧바로 진짜 항만 바로 옆에 바짝 붙어있는 초거대 사료 공장들의 사일로, 즉 저장탑으로 곧장 빨려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항만 시설과 가공 공장을 아예 일체화시켜버린 시스템이죠. 운송 비용이나 하역 비용, 창고 보관료 같은 물류 프로세스의 자잘한 낭비들을 정말 극한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고안된 최적의 동선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이 곡물들은 마치 정밀한 화학 공정처럼 철저한 계산 아래 배합되기 시작하잖아요. 절반 정도는 동물의 주된 에너지원이 되는 미국산 옥수수로 꽉 채워지고 나머지 절반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콩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 이나 어분, 그리고 가축의 성장을 돕는 각종 아미노산, 비타민 영양제들이 싹 섞입니다. 네, 아주 정밀하죠. 이렇게 가축의 종류와 성장 단계에 맞춰서 소수점 단위로 영양분이 계산된 농우사료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푸른 초원 위에서 소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그런 목가적인 농장의 이미지와는 진짜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고도의 물류 시스템과 거대한 항만 인프라, 그리고 치밀한 영양학이 결합된 거대한 공업 프로세스 그 자체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고기와 달걀이 사실상 고도로 조직화된 글로벌 가공 산업의 최종 산출물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죠? 도대체 어쩌다 일본의 축산업은 이토록 극단적으로 해외 사료에 그것도 미국과 브라질이라는 특정 국가들에 완벽하게 편중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청취자님도 아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리 땅이 좁고 산지가 많은 섬나라라고 하더라도 명색이 국가의 기초가 되는 농업인데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사료를 자급해보려는 시도가 없었을 리는 없잖아요. 단순히 농가들이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게을러서 수입산을 가져다 쓴 건 절대 아닐 테고요. 물론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아주 합리적인 생존 전략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과거 일본의 거시경제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일본은 한때 1달러에 100엔 안팎을 오르내리는 강력한 엔고,
즉 엔화 강세 현상을 꽤 오랫동안 누렸습니다. 아,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수입 물가가 뚝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해진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글로벌 해상운임마저 매우 낮았던 시기였어요. 이 환율과 물류비라는 두 가지 황금 조건이 겹치면서 시장에 아주 극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 농사지어서 기차로 한국까지 나르고 다시 배에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온 옥수수가 일본 앞마당에서 정성껏 키운 사료용 작물보다 오히려 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네, 자료에 나타난 당시의 숫자를 직접 보면 이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미국산 수입 옥수수는 1kg에 고작 20엔에서 30엔 사이에 헐값에 살 수 있었어요. 20엔이요? 네, 반면에 이것을 일본 국내에서 사료용 쌀이나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먹이려고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kg당 최소 40엔 이상, 심하면 수입산의 2배가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와, 2배 차이면 장난이 아닌데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지 못하면 당장 시장에서 도태되는데 1kg에 20엔짜리 수입 사료랑 40엔이 넘는 국산 사료를 눈앞에 두고 굳이 비싼 쪽을 고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절반인 쪽을 선택하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단백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산업 전체가 수입산 곡물이라는 이 아주 달콤하고 저렴한 연료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항만 옆에 사료 공장을 짓고 수입 곡물을 그대로 들이붓는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이 저렴한 수입 가격을 전제로 설계된 거니까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취약성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값싼 수입사료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해버린 일본 축산업에 드디어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무시무시한 청고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퍼펙트 스톰이요? 모든 변수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이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겠네요. 당장 가장 절대적인 공급처가 미국과 브라질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흉작이 발생하면 일본 축산 농가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잖아요. 네,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변동은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기본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변수들도 등장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에탄올의 부상입니다. 아, 바이오에탄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옥수수에서 에탄올을 추출해서 자동차 연료로 쓰기 시작한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수가 먹어야 할 옥수수를 이제는 자동차가 먹기 시작한 셈이네요. 식량 시장과 에너지 시장이 옥수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본격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옥수수 가격은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겠군요. 게다가 물류 마비 리스크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만의 초대형 허리케인이 들이닥쳐서 미국의 주요 항만을 통째로 파괴되거나 곡물을 잔뜩 실은 다지선의 통행이 장기간 마비되는 일도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나요? 또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 신흥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국 내 육류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했고 이들이 전 세계 한정된 사료 곡물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글로벌 곡물 가격을 사정없이 밀어올리는 강력한 원인들이죠. 그리고 청취자님, 이 모든 악재의 활용점정을 찍은 축산 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먼 결정타가 바로 환율의 역습이잖아요. 네, 아주 치명적이었죠. 아까 사료 수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가장 큰 배경이 1달러에 100엔 하던 강력한 앵고 덕분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의 상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급격한 엔저 현상, 즉 엔화 가치가 끝없이 폭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곡물의 국제 시세 자체가 이미 올랐는데 그걸 사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율 비용까지 급등해버리니까 타격이 2배, 3배로 증폭되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에 포함된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와, 이 상승 곡선이 정말 극적입니다. 시계바늘을 2006년, 그러니까 헤이세이 18년 7월로 돌려보면요. 사료 1톤당 가격이 43,250엔이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농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안정적인 원가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죠.
그런데 이 평탄하게 유지되던 그래프가 서서히 오르더니 최근으로 올수록 정말 가파르게 솟구칩니다. 2022년 레이와 4년 7월의 추정치를 보면 톤당 가격이 무려 99,131엔이에요. 거의 10만 엔에 육박합니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생산 원가의 핵심인 사료 가격이 무려 2.3배나 뛰어오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가장 비중이 큰 핵심 원자재 가격이나 매달 내야 하는 월세가 몇 년 만에 2배 이상 훌쩍 올랐다면 이건 개별 농가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경영을 조금 혁신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격이 절대 아닙니다. 20엔짜리 사료를 쓰면서 간신히 마진을 맞추던 농가들에게 갑자기 50엔, 60엔을 감당하라고 하면 버틸 재간이 없죠. 결국 적자를 보면서 가축을 키우다가 줄줄이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국가 차원에서도 비상등이 크게 켜졌을 텐데 일본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나요?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격 폭등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차원에서 미리 비축해두었던 곡물 물량을 시장에 풀면서 긴급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가격 안정기금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농가의 당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문서의 데이터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런 조치들은 응급실에서 급하게 놔주는 진통제나 일회용 밴드에 불과합니다. 치명적인 출혈의 근본 원인을 막아주지는 못하죠. 국가가 무한정 곡물을 비축할 수도 없고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도 명확하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원점이네요. 단기적인 땜질 처방에 기대지 않고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과거에 그 비쌌던 비용을 눈물을 머금고 감수하더라도 사료용 쌀을 다시 재배하거나 자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대체 사료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어떻게든 국내 사료 자급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하는 아주 뼈아픈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단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잦은 기후 위기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축산업이라는 산업 전체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일종의 안보보험료라는 인식의 전환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일본 축산업의 현주소는 단순히 바다 건너 이웃나라의 딱딱한 농업 통계가 아닙니다. 효율성과 원가 절감만을 지상과제로 삼으며 구축된 이 글로벌 식량 공급망에 우리의 식탁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대사회 전체의 아슬아슬한 취약성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축소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고기나 갓 삶아낸 따뜻한 달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포장지에 적힌 국내산이라는 안심되는 두 글자 너머로 숨겨진 그 거대한 물류의 움직임이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그 음식들이 단순히 어느 나라의 땅에서 길러졌는가를 넘어서서 태평양 너머 어떤 대륙의 강렬한 햇빛을 받고 자란 옥수수들의 생명력을 농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국제정세와 차가운 경제 논리가 위태롭게 얽혀 있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식량의 국적을 정의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통해 꼭 되새겨보셨으면 합니다. 만의 날씨 변화 하나, 혹은 특정 국가의 에너지 정책 변경 하나가 당장 내일 우리 집 밥상 위에 오르는 고기 가격을 2배로 뛰어오르게 만들 수 있는 고도의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님, 과연 이 21세기에 우리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100% 진정한 의미의 로컬 푸드라는 것이 애초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로컬 푸드를 정의할 때 동물이 먹고 자란 로컬 사료의 자급 비율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서 계산해야만 진정한 식량 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먹는 고기가 자란 땅의 위치보다 그 고기를 구성하는 영양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하는 시대라는 뜻이군요. 식량 주권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내 밥상 위의 반찬거리와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출퇴근길이나 식사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가볍게 그러나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의 탐구 요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의 일상적인 식탁 풍경에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이 더해졌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번에도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자료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지식의 조각들을 정성껏 발라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